무엇보다도 이게 MZ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MZ들이 선망하고 갈망하는 브랜드가 됐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찐 부자들은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2일 수요일 업비티 온에어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격주로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죠. 네. 기업연구소 이찌란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찌라입니다. 역시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오늘 이찌란님 혼자 오신 게 아니죠? 네, 오늘 가족을. 강아지와 함께 왔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은 제 시야에선요, 이찌란님과 우리 강아지가 같이 보여요. 지금 너무 행복하잖아. 이름이 뭐였죠? 복남이요. 복남이, 네. 우리 복남이 클로징 때 얼굴 공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죠? 너무 귀여운데 어떡하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우리 복남이를 복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 구찌지만 복남이 더 사랑해. 강아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클로징 때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주제 너무 궁금하잖아요. 일단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명품 시장? 뭔가 무슨 일 있는 건가? 네. 안 그래도 일단은 인플레이션과 또 이제 물가가 뭐 오르고 지갑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명품 시장 자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명품 시장이 지금 침체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구찌가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네, 이 작년에 매출이 23% 하락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고요. 구찌가 속해 있는 모기업 캐링이 작년에만 시가총액이 30% 빠지면서 굉장히 큰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실제로 실적으로도 엄청 안 좋았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같은 기간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1위인 LVMH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이게 구찌가 속한 캐링 기업이 구찌와 그리고 또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큰 폭으로 빠졌다. 오늘 이 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구찌가 요즘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전 좀 의아했던 게 한 1, 2년 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벌써 한 5, 6년 전부터 구찌가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굉장히 인기였다라는 뉴스를 봤었거든요. 네. 그 구찌가 지금 뭔가 이제 가고 있다고? 이런 생각 들었어요. 작년에 좀 급격하게 빠졌어요. 작년에. 네, 그래서 2024년에 구찌의 매출이 12조 6천억 원으로 23%가 감소했고요. 그 영향으로 구찌의 모기업 캐링도 12%가 빠졌습니다. 이게 LVMH에 비교를 하면 LVMH는 2%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명품 시장도 안 좋지만 구찌가 좀 더 특수하게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LV, MH. MH 항상 이게 헷갈렸어요. 네. LV까지만 말했거든요. 네. 머릿속에 맵이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럼 구찌가 있고, 구찌가 이제 캐링 기업이 네. 있다고 보면 되고, LVMH는 루이비통, 루이비통과 그리고 디올, 네, 디올 그리고 그 밖- 에르메스. 네, 에르메스, 샤넬은 독립 브랜드입니다. 독립 브랜드고. 네. 머릿속에 이제 그려졌습니다. 네.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큰 양대 기업은 LVMH와 캐링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구찌 사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위기와 재기를 반복했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지금 1회차가 아니에요, 위기가. 맞아요. 역사적으로 어려운 순간이 아주 많았는데요. 그게 사실 구찌는 1921년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구찌오 구찌라는 벨보이였던 남자였어요. 네. 그가 만든 굉장히 작은 가죽 공방이었습니다. 작은 브랜드였는데 그동안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후손들이 거의 피해 전쟁을 합니다. 피해 전쟁. 네, 아버지를 뭐 감옥에 보내고 아내가 남편을 청부살인하고 뭐 이런 역사가 있어요. 거의 영화 같은. 그래서 실제로 영화화도 됐는데요. 네. 하우스 오브 구찌라는 영화를 보면 구찌 가문의 그 몰락 과정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럼 말하자면 구찌, 이게 최초의 구찌를 만든 사람이 네. 좀 부유해진 거죠? 네, 구찌오 구찌라는 사람이 구찌라는 가문을 엄청나게 키웠는데 3대로 내려오면서 그 형제들 뭐 이종 사촌 간에 굉장히 격렬한 격투가 있었던 겁니다. 그 결국에는 큰 부가 이제 낳은 재앙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실화다.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랍계 사모펀드를 끌어들이는데 인베스트콥이라는 회사를 끌어들이는데요. 결국 이 회사가 들어와서 이사회를 장악하고 구찌 가문을 모두 내쫓고 이 회사를 접수를 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하우스 오브 구찌에 하우스 나오는 오브 거예요? 구찌에 나와 있는데 레이디 가가 나오는 영화 진짜 재밌거든요. 어. 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추천까지. 하우스 오브 구찌 네.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 같은 일이 이 가문에 일어났던 건데요. 네. 이 인베스트콥이라는 회사가 와서 미국 지사장으로 있던 도미니코 데 솔레를 CEO에 앉히고 또 톰 포드라는 내부의 디자이너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 앉힙니다. 근데 이 톰 포드가 구찌에서 오래 일해오긴 했는데 스타 디자이너가 아니다 보니까 톰 포드가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가 됐을 때 주가가 크게 떨어졌어요. 톰 포드 좀 뭐 실력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냐 네. 이러면서요. 구찌를 어떻게 일으키냐 너무 슬프다. 네. 라고 했는데 바로 첫 번째 쇼에서 그 우려를 불식시킵니다. 지금 뭐 보시면 구찌 룩을 지금 봐도 굉장히 섹시하거든요. 네네. 이 전설의 1995년 패션쇼가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구찌가 약간 클래식 비싼 가방이었는데 이때 넥라인이 깊이 파인 실크 셔츠 그리고 뭐 몸매가 드러나는 드레스 그래서 이때 한마디로 섹시 도발이었습니다. 이럴 네. 수가 색도 저- 이게 네. 그 당시에 맞아요.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뭐 미니스커트 짧게 입고 하이힐 로켓 입고 이런 이제 룩을 선보이면서 구찌가 그동안 클래식 명품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스타일을 이끄는 스타일 리더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다음부터 구찌가 2000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36%에 달할 만큼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좀 무시했던 그 톰 포드가 거의 뭐 지금 30년 됐거든요. 아까 그 사진이. 네. 30년 뒤에 봐도 세련되다고 느낄 정도의 룩을 확 보여주고 정말 연평균 성장세가 몇십 퍼센트 달할 정도로 쫙 올라갔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약간 또 요즘에 이런 레트로가 또 유행이다 보니까 네. 거의 지금 같아요. 지금 지금 봐도 그 당시 너무 세련돼요. 패션쇼에 너무 예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스타일을 이끌었는데요. 음. 이때가 어떻게 보면 톰 포드가 만든 첫 번째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바로 그 LVMH, 루이비통, 디올을 가지고 있는 명품 브랜드가 조금씩 구찌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적대적 인수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구찌는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좀 사이즈가 작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품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LVMH에 가면 우리가 1등은 될 수 없다. 거기 루이비통도 있고 디올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럴 거면 다른 데로 가자라고 하고 경쟁자에게 SOS를 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발렌시아가 생로랑을 가진 그러니까 케링의 전신인데요. 네. 그래서 1999년에 PPR 그룹에 소속되게 되면서 이게 2013년에 케링으로 이름을 바꾸고 케링 안에서 구찌가 1등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에서는 이제 명품 그룹으로는 2위에 오르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비슷한 마음이거든요. 네. 어딜 가든 내가 이제 1등 해야지 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어딜 잘 안 가요. 나 혼자 하겠다. 나 혼자 하겠다. 여기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막 감투 이만큼 써가지고 감투 위에 감투 쓰고 네. 해도 좋은데 네. 갑자기 저의 욕망을 얘기했다는 자 그래서 이 PPR 그룹이 이름을 바꾼 게 캐링 그룹이고 네. LVMH의 라이벌 회사다. 이 캐링 그룹이 지금 구찌 실적에 따라 주가가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시가총액이 막 쪼그라들고 그 캐링 그룹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구찌가 결국은 캐링 그룹으로 가서 1등을 하면서 60%까지 매출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2004년에 톰 포드가 구찌를 떠나고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클래식한 스타일로 오랫동안 강조를 해왔어요. 10년 동안 그 시간이 지나오면서 성장세가 둔화됩니다. 그럴 때 다시 이 구찌를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인물이 있었으니 네. 바로 이번에도 내부의 무명 디자이너였던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올라가면서 네. 이제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2015년에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최근에 기억하는 구찌의 모습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런 모습일 거예요. 굉장히 화려하고 로고 프린트 굉장히 과장돼 있고 또 뱀, 호랑이, 나비 이런 그림을 과감하게 쓰거든요. 그러게요.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네요. 맞아요. 지금 이 호랑이 귀여운 있는데 고양이가 네. 네, 아마 그 매장 디스플레이 봐도 막 뱀 같은 거 이렇게 막 내려와 맞아. 있고 예. 원색적이고요. 맞아요. 컬러 화려하게 팍 쓰고 네. 또 남성들에게 프릴 달린 블라우스 입히고 시스루 탑 입히고 젠더 플루이드 스타일을 입힌 첫 번째 이제 브랜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힙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MZ 세대가 원하는 워너비 명품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방금 보여주신 이미지가 제가 기억하는 최근 10년 내 구찌 전성기 때 이미지예요. 이거 어떻게 따라할래야 따라할 수 없고 어떻게 저런 스타일이 나오지? 맞아요. 뭔가 조합한 것 같지도 않고는 정말 크리에이티브하다 네. 라는 말에 딱 맞는 네. 그래서 2020년 전후로 막 뉴스 나왔었잖아요. 밀레니얼 세대에 사랑받는 구찌
구찌 제2의 전성기 얘기 나왔던 게 그때 당시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CD가 네. 알렉산드로 미켈레였다. 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요. 구찌오 구찌 가문 시작한 네. 그 사람의 이름 빼고는 뭐랄까 CEO들, 파운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고 네. 다 CD 얘기긴 해요. 맞아요. 이게 사실 명품 그룹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기는 해요.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그 브랜드의 방향을 결정하긴 하는데 구찌는 누가 CD에 앉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미켈레가 특히 많은 또 변화를 일으켰고 네. 그래서 미켈레가 처음 취임할 때는 매출이 40억 유로였는데 3년 만에 매출이 120억 유로로 3배나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한 성장을 일으켰는데요. 이 미켈레는 또 7년을 하다가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 2022년에 사바토 데 사르노라는 분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또 다시 네. 등판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최근에 그 명품 업계는 그렇게 화려한 분위기보다는 그렇죠. 네, 좀 미니멀하고, 조용한, 네, 조용하고. 미니멀한 그런 음. 스타일이 담백하고. 네, 유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이 사르노라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그런 스타일을 또 추구하게 되거든요. 아, 이전하고 전혀 다른 스타일이네요. 맞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마침 팬데믹이 이때 끝나면서 실적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찌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이번에 2월 16일자로 2년 만에 퇴임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사실상 불명예로 좀 쫓겨나게 된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때 정말 예뻤는데라고 하셨는데요. 그때가 미켈레 라는 CD가 활동했던 때였고 우리가 네. 아는 화려한 모습 7년 하고 물러나고 이 사람은 엄청난 성장세를 이끌었고 그러니까 전성기를 만든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힘들다니까요. 맞아요. 네. 최근까지 일해온 CD는 좀 실적이 여러모로 안 좋았다 성적표가 네. 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공석이고요. 사실 그동안 구찌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굉장히 중요했던 만큼 이제 다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누구일지 굉장히 고심해서 고르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구찌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저 완전 공감해요. 네. 구찌 뭔가 비어있는 느낌. 요즘 브랜드는 어떤 느낌이지? 그래서 매장 가보면 좀 느끼시는 게 이게 또 그런 문제도 있었대요. 매장이 미켈레 스타일로 여전히 화려한데 네. 갑자기 디자인은 미니멀해지니까 아. 거기에서 좀 디스플레이 됐을 때 어색하고 초라한 느낌도 들고 네, 아. 이런 문제도 있었던 그 거예요. 손님들이 가가지고 저거 저 벽 주세요. 저거 벽에 걸려 있는 거 주세요. 아 손님 그거 안 파는 겁니다. 이런 게 상상이 되네요. 네. 아 진짜 너무 재밌는데 음. 자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던 구찌가 어쨌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도 좀 고전을 했고 네. 그 외에도 뭔가 어려워진 배경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네, 일단 무엇보다도 이게 MZ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네. 왜냐면 MZ 동절? 그죠. MZ들이 선망하고 갈망하는 브랜드가 됐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찐 부자들은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아. 네, 사실 최근에 명품 업계의 유행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용한 럭셔리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제된 로고가 안 보이는 그런 브랜드를 이제 선호하기 시작을 한 건데요. 그래서 사실 화면 보시면 마크 저커버가 항상 입는 회색 티셔츠 있잖아요. 이게 브루넬로 쿠치넬리라는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사실 디자인 엄청 심플하고 로고도 없지만 굉장히 초고급 소재를 써서 비싼 브랜드인데요. 저커버가 입는 이 티셔츠 한 장에 53만 원입니다. 이렇게 맞춤으로 제작된 티셔츠인데요. 이거를 아주 그냥 여러 장 쌓아놓고 입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사실 제 추구미도 이런 쪽이긴 해요. 이게 추구미라고 말하면은 모르겠지만 저도 똑같은 옷을 쫙 걸어놓고 그것만 하루에 그냥 하나씩. 그러니까요. 네. 그 흔해 보였던 그 티셔츠마저도 이 명품이었던 거죠. 음. 근데 여기에 반해서 구찌 생각해보면 완전 로고 플레이 화려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수요가 많았던 제품들도 가격이 낮은 엔트리급 제품이 많았습니다. 오. 그래서 뭐 스니커즈라든지 미니백이라든지 구찌고 명품이긴 하지만 가격은 좀 낮은. 그래서 이제 면세점에서 많이 팔리고 아, 또 이 콜라보도 많이 했는데요. 뭐 디즈니랑 콜라보하고 아디다스랑 콜라보하고 하면서 이게 힙하기는 했지만 고급스러운 이미지에서는 좀 멀어진 거죠. 그렇죠. 맞아요. 여기저기 콜라보라는 거 봤는데 그런 물건들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됐어요. 생산되고 그렇다고 뭐 초부자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밀레니얼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애매해진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구찌 라인들이. 그쵸? 맞아요. 이게 사실 샤넬이나 에르메스는 아예 가격이 높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애지간하면 약간 엄두가 안 나는데 구찌나 디올 정도는 이렇게 내가 좀 하나씩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예, 중산층이 선망하는 명품이 돼버린 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사르노가 등장했을 때 미니멀 디자인을 시도를 하면서 다시 좀 명품 쪽으로 좀 가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이도 저도 아닌 중간의 스타일을 만들게 됐고 일관성이 없는 전략으로 가게 된 거고요. 그쵸. 갑자기 뭐 나 명품 할래 이제부터 나 가격 올릴 거고 나 미니멀리즘 할 거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쌓아왔던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자리 잡지 못하고 2년 네. 만에 또 사임을 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쵸, 그쵸. 근데 사업적으로 봤을 때도 구찌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가 너무 구찌와 또 중국에 몰빵돼 있었다는 겁니다. 구찌가 그 캐링 그룹에서 차지하는 매출이 60% 정도에 달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35%가 아시아에서 나오는데 사실상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오는 매출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부자들이 지갑 이중으로 잠그고 있죠. 맞아요. 꽉 닫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2024년에만 중국 명품 시장이 20% 정도 감소할 만큼 시장이 위축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링그룹의 어려움에 직격타로 오게 됐고요. 근데 반면에 이 LVMH는 디올이나 루이비통도 있지만 그 외에 패션 외의 섹터도 굉장히 많아요. 네. 뭐 모에스 향동이나 헤네시 같은 주류 브랜드도 있고요. 그리고 뭐 태그 호이어, 불가리 같은 시계, 주얼리 뭐 하면서 75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업계에서도 사업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왜 우리 주식 투자할 때 하나 너무 몰빵이 돼 있으면은 그거 하나 떨어지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네. 우리도 포트폴리오에 마련을 해야 되지만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포트폴리오 여러 사업들에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고르게 나와야 네. 하나가 좀 어려워져도 얘로 방어하고 이게 되는데 너무 캐링은 구찌는 너무 중국 네.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가 어려워지니까 전반적으로 다 흔들리는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작년에 30%라고 큰 폭으로 빠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도 근데 명품 시장이 좀 안 좋은 게 맞죠. 요즘 불경기라고 하는데 네. 커뮤니티에도 이런 글이 많아요. 네. 지금 불경기라는 거 나만 느끼는 거야? 음. 근데 왜 이렇게 백화점에 줄이 길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진짜 근데 명품 시장이 안 좋은 건 맞나요? 맞습니다. 이 베이나인 컴퍼니가 2024년에 보고서를 했는데 음. 명품 시장이 15년 만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만 2% 감소했는데요. 이 명품 기업들의 시가총액 작년에 빠진 것만 합쳐도 321조 원이 증발했다라는 네. 분석도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한 건데요. 게다가 여기 트럼프가 지금 관세 폭탄을 커다랗게 예고하면서 그렇죠.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북미에서도 북미에서도 예, 유럽 제품의 관세가 비싸지면서 좀 명품 시장이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완전 하이엔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관세 프리미엄 하면서 엄청 가격은 비싸질 거잖아요. 네. 미국에서 살 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정말 찐 부자들이 사는 명품은 좀 영향을 덜 받지만 이렇게 중간 정도의 명품이 좀 영향을 받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사실 또 명품 시장이 안 좋아진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음. 바로 팬데믹 기간에 가격을 너무 올렸다는 겁니다. 약간 이건 또 속 시원하네요. 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뭐 사실 너무 많이 올라서 샤테크 한다고 네. 샤넬 매장 앞에 밤새 줄 서고 그렇죠. 1인 1구매 해야 돼가지고 막 줄 서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샤넬의 그 640만 원 하던 클래식 플랫백이 2024년에 1,600만 원으로 증가를 하면서 샤테크라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2019년부터 23년까지 명품 평균 가격이 52% 와. 상승했습니다. 거의 진짜 재테크가 되겠네요. 그 정도면. 네. 그래서 이게 팬데믹 때는 나도 이 물결에 타야지라고 막 동참을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정신 차리고 보니 너무 올라서 오히려 이 가격에 좀 거부감을 느끼고 명품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원래는 이런 중고로 판매해서 차익을 얻으시는 샤테크 하시는 분들도 막 비싸면 더 좋지 했었는데 계속 올리니까 야, 이건 좀 아니지. 저기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받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걸 좀 받아줄 수요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좋다 좋다고 어려운. 하니까 계속 올리네. 네. 하면서 네. 근데 또 요즘에는 이제 불경기고 하다 보니까 명품 시장 어려워지고 있는데 가품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합법적 가품, 바로 듀프 소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듀프. 네, 이게 듀플리케이션, 복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정품
명품을 위조한 짝퉁은 아니고 유명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이나 감성을 좀 반영한 비슷한 유사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름 듀프라고 하니까 왠지 죄책감이 덜 느껴져요. 네, 듀프소비라는 이름을 딱 이렇게 해주니까 나 듀프 샀어. 그쵸. 근데 사실 딱 그게 지금의 트렌드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듀프 오히려 자랑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월마트에서 나온 워킹백이 가장 핫했는데요. 이 지금 사진 보시면 딱 봐도 에르메스 버킨백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격은 11만 원대로 팔렸다고 합니다. 버킨백이 이제 1,000만 원 이상 호가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100분의 1 수준이었고요. 아. 그러면서도 품질이 좋아서 나 이거 샀다, 워킹백 샀다라고 자랑을 이제 서로 하면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그러면서 이 제품이 완판되는 사태까지 붙고 또 그러면서 워킹백이라는 별명도 붙이게 된 거죠. 지금 디테일이 너무 괜찮은데요, 심지어? 그죠. 우리나라에서 다이소에서 뭘 팔아도 다 진짜 너무 좋아하고 네. 응원하고 많이 소비하는 것처럼 그런 트렌드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네,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것들도 좀 보시면은 네. 펠파라는 브랜드도 요게 뭐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대 이것도 명품백 스타일로 이렇게 백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걸 또 뭐 비욘세, 리한나 뭐 이런 분들이 착용해서 또 인기가 굉장히 상승했고요. 그래, 더 써줘. 연예인분들, 스타분들, 인플루언서분들 네. 얼른 이런 거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또 코치에서 나온 백도 보시면 굉장히 샤넬의 클래식 플랫백이랑 비슷하죠. 가격은 40만 원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샤넬의 클래식 플랫백이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성비 좋게 나는 요거를 맨다 라면서 즐기고 있는 겁니다. 즐기고 있다. 근데 이 듀프 소비의 핵심은 굳이 비싼 명품 살 필요 없다. 나 이렇게 가성비 있는 좋은 제품 발굴해서 갖고 다닌다. 발굴해서. 네. 나 이런 사람이야. 맞아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자랑하고 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명품 대체템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유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 듀프가 기존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라나 망고 같은 SPA 브랜드들이 이 듀프 소비의 좀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 브랜드들은 디자인을 먼저 뭐 패션쇼나 뭐 콜렉션을 통해서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뭐 다른 프라다나 뭐 발렌시아가나 이런 브랜드들이 패션쇼를 하고 나면 오케이, 저게 트렌드. 가자. 그러면 그 스타일로 똑같이 또 빠르게 굉장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비슷한 스타일이 이제 출시되는 것인데 요게 듀프 소비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도 뭐 자라, 유니클로 같은 SPA 브랜드들이 지금 경기가 어려우면서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전보다도 더 빠르게요. 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이고 가성비 소비를 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뽀로로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디자인을 따라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그래서 합법적 가품이라는 것의 기준이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것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정말 가품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똑같이 말하거나 로고 플레이를 한다거나 그 엄격한 잣대 안에서만 가품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스타일 ST 붙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좀 저촉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에르메스나 이런 곳에서 문제 삼자면 그럴 수 있는데 어차피 소비층이 달라서 놔뒀다라는 얘기를 본 것 같기도 하다라고 네. 그리고 또 또 하셨어요.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게 그 브랜드의 위상에는 영향을 또 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다들 갖고 싶은 좀 어떤 선망의 대상이라는 의미기도 오히려 하지 근데 않을까. 진짜는 우리야. 네. 가치를 오히려 좀 높일 수 있다. 네. 사실 실제로 지금도 에르메스랑 샤넬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15%, 14% 여전히 성장했거든요. 찐 부자들이 살 수 있는 브랜드들은 그 지금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쵸. 불경기가 뭐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찐부자들은. 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명품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앞으로의 소비의 방향은 또 어디까지 갈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앞선 그 베인 & 컴퍼니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도 3년간은 명품 시장은 1%에서 3%의 저성장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브랜드는 미국의 이퀴녹스라는 헬스장 브랜드가 연 회비가 5,300만 원 이래요. 거의 명품백 그 뭐 에르메스 이렇게 가격이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시적인 소비 혹은 그게 또 나에 대한 투자니까 그런 게 건강이나 그런 쪽에서 럭셔리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긴 또 이해가 되는 게 아예
건강에 투자한다는 거는 또는 어떤 그런 여가나 여행에 투자한다는 건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쓰는 비용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편으로는 똑같이 그런 럭셔리 소비는 일어나게 될 거지만 이게 소유에서 경험의 축으로 조금 더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최근에 사회적으로 조금 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명품 시장 앞으로도 예전 같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달아봅니다. 그쵸, 그쵸. 진영님 어떻게 보세요? 샷테크. 저도 근데 저는 이 시장을 좀 알게 되고 나니까 이 명품 소비를 돈을 많이 주고라도 하는 탄탄한 코어층은 남겠죠. 이제 이분들이 근데 굉장히 매니아가 될 것 같고 이걸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또는 이런 흐름들은 많이 옅어질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맛집 찾거나 아니면 뭐 옷 사거나 할 때 취미가 좀 딥해지면은 내가 내 취향에 맞는 걸 발굴하러 다니는 걸 좋아하잖아요. 누가 막 찝어주는 정품 또는 막 큐레이션 해주는 것보다는 이거는 내 눈, 내 안목으로 찾은 거라는 게 되게 그거 자체가 어떤 의미 있는 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명품 시장도 완전 양극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브랜드가 뜰지, 어떤 기업들이 좀 명품이나 뭐 이런 패션 업계에서 유명할지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주제 어떠셨나요? 너무 흥미로웠죠. 굉장히 또 인상 깊게 봤던 건 CD,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이렇게까지 한 회사의 영향이 크구나. 우리나라 또 엔터사 생각나지 않나요? 문화예술 관련된 콘텐츠 관련된 것들, 소비재 관련된 것들은 비슷한 또 흐름이 있구나. 나는 우리 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고 있나? 막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반성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오늘 우리 사무실 방문해준 봉남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죠? 봉남입니다. 발발입니다. 안녕. 그래서 오늘은 봉남 씨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오늘 구찌 관련되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구찌 시장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찌 시장을 외면한대요, 봉남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봉남 씨와 그리고 이찌라님 이렇게 이런 경제 방송 그럼 봉남 씨께 먼저 인사를 드릴까요? 봉남 씨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오늘 수요일 구찌와 명품 시장에 대해서 오늘 이찌라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어바!